앞에서는 우리가 엔진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떤 특별한 엔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박 종류나 뭐 운항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엔진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엔진으로부터 추진기까지 어떻게 동력이 전달되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7장 수업에서 다룬 부분인데, 우선 엔진이 있다고 하면은 엔진 자체가 내서 이 축에 전달되는 출력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예요. 엔진의 그냥 카탈로그상 스펙. 그걸 우리가 도시 동력 아니면 제동 동력이라고 한다 했죠. 도시 동력은 왕복 운동에 대해서 엔진의 피스톤 운동이 발생하는 동력입니다. 말 그대로. 엔진 내부에서 얻어지는 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엔진 내부의 다른 기계들이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서 손실들이 있거든요. 그 손실들을 다 감안해서 엔진이 순수하게 축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이상적인 상태에서 뽑아내는 동력이 제동 동력. 제동 동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엔진을 따로 떼어놓고 여기에다 브레이크를 달아서 브레이크에서 인류를 채서 제동 동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축동력이라는 거는 실제 선박을 운용을 할 때 여기 축에 걸리는 거고요. 근데 축동력은 정확히 어디를 재냐? 만약에 저속 디젤 엔진이면은 이 감속기 아니면은 기어가 안 들어가서 상관이 없는데 중속 엔진이나 가스터빈 같은 거는 이 기어가 들어가서 엔진 회전수랑 프로펠러 회전수를 서로 보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어가 엔진 동력을 깎아먹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 게 축동력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른 베어링이나 뭐 방수 실 등을 거쳐서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게 전달 동력이죠. 프로펠러에 입력된 동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박 저항 추진을 배우면은 BHP, SHP를 아는 게 아니라 DHP, 전달 동력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달 동력이 프로펠러 추력으로 바뀌어서 추력으로 인한 힘을 TV라고 해가지고 추진 동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엔 쓰진 않았네요. 이제 기관의 특성에 대해 배울 건데 이거는 주로 그 왕복 엔진, 아까 앞에서 얘기한 2행정, 4행정의 문제입니다. 그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엔진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저 때는 고등학교 물리 때 배웠거든요. 압력입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으면은 거기가 NR 온도. N은 그 분자의 수고요. 그러니까 기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거든요.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상수예요. 그러니까 N하고 R은 바뀔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조건에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T는 온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압력이랑 부피가 그 어떤 기체의 특성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온도를 일정하게 놔두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도 교환이 없이 기체를 확 하고 부피를 줄이잖아요. 그럼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겠죠. 압력과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아니면 온도가 천천히 변하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체에 압력을 막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 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라는 게 우리가 다루는 이상열체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없긴 한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법칙만 따르는 그런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냐. 처음에 1번에서 시작을 할게요. 1번에서 온도는 그대로 두고 온도가 안 바뀌도록 온도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썼나? PV는 NRT니까 아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온도가 들락거릴 수 없게끔 그걸 단열이라고 하거든요. 온도는 자기 자체의 원인으로만 변하고 외부에서 열 교환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압력 부피가 있을 때 압력을 콱 하고 줄여주면 부피를 콱 하고 압축을 해주는 거죠. 아까 그 엔진에서 피스톤 올라가듯이
이렇게 확 압축을 해주면은 온도도 올라가긴 하는데 부피를 줄였으니까 이 P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계적으로 압축을 해준 거죠. 압축을 해줬을 때 여기에서의 에너지는 뭐가 되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더하기 외부에서 해준 에너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들어오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PV 둘 다 이렇게 근데 P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는 V가 증가를 하게끔 하는 이상화된 사이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다 다시 일을 해주면서 얘가 단열 압축이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외부랑 열 교환이 일어날 만큼 여유롭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4번으로 가죠. 외부에다 일을 해주면서 압력은 떨어지고 부피가 커진 게 그만큼 그 압력으로 밀어주면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외부에 해준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 그 다음에 이제 열 나머지 방출해주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기계적인 일은 좀 받아야 돼요. 얘가. 그 압축하고 연소실이 피스톤이 압축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일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외부에서 열 에너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유효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W 아웃에 대해서 프로펠러 축을 돌리는 그런 일률이 발생하는 거죠. 시간당 들어오는 기계적 에너지랑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축에서 얻어지는 동력은 2파이 NQ라고 해서 Q는 토크, 2파이는 그냥 우리가 아는 2파이고 N은 회전수. 회전수는 시간당 회전수예요. 아니, 초당 회전수로 해서 이런 식을 넣어서 엔진 축이 나오는 토크를 엔진 축이 내는 에너지를 시간당 에너지를 구하고요. 엔진이나 프로펠러 축을 할 때 토크와 축의 각속도 2파이 n의 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다른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토크가 낮더라도 회전수가 높으면은 출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크 2파이 n 여기서 회전수가 낮더라도 회전수를 높이고 토크가 낮으면은 출력은 어쨌든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기 가솔린 4인정 엔진 같이 자동차 엔진들이 보면은 회전수는 올리고 회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토크는 좀 작게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둘 다 높이면은 출력은 다 올라가겠죠. 회전수도 올라가고 토크도 올리고 근데 토크는 기본적으로 이 연소실에서 연료가 타는 양이랑 거의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겠죠. 연료가 많이 태우면은 그만큼 피스톤을 강하게 밀어내리니까 토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크는 뭐 엔진 배기량에 거의 의존해서 가는 타입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EPINQ에서 어쨌든 토크를 키우면 좋겠어요. 회전수야 뭐 우리는 이제 프로펠러 축이랑 물려 있으니까 한계가 있겠죠. 프로펠러에 회전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Q를 올리고 싶으면은 연료를 더 태워야 되는데 연료를 태우려면은 뭐 이제 연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소모량은 출력 곱하기 시간당 연료량으로 해서 이제 시간당이 아닌데 이건 출력당인데 아니다 미안 원래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시간당 출력당 연료량이에요 원래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엔진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만 작동한다는데 자동차 엔진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구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크는 여기가 회전수예요. 엔진 회전수. 토크는 증가했다가 이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지점이 실제 차가 자주 운행하는 회전수쯤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갈수록 좀 감소를 합니다. 설계상. 근데 아까 우리가 동력은 어떻게 한댔어요? 회전수 곱하기 토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보면은 출력은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나와요. 꾸준히. 왜냐면은 토크 곱하기 회전수기 때문에 토크가 피크 쳤다가 떨어지더라도 회전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곱은 꾸준히 증가를 해요. 그때 연료 소모량은 어떻게 되냐? 저속에서는 좀 안 좋고요. 중속에 가면은 거의 제일 낮은 최적화 값을 갖다가 고속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더 증가를 하죠. 그럼 우리가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 운전을 해야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배도 똑같아요.
이제 특정한 연료 소모량이 최소가 되는 그런 영역 위주로 운행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태우면은 기름값도 들지만은 환경 오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잘라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박의 동력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내세우냐?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차 보면 자동차 최대 출력, 뭐 아까 우리 디젤 엔진으로 가볼까요? 자동차 최대 출력 여기서 얻어진대요. 그래프 보면은. 근데 그런 최대 출력에 대해서 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엔진이 손상 없이 그냥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 맥시멈이라고 해서 MCR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카탈로그상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에요. 더 돌리면은 더 큰 출력을 내려면은 회전수를 올리거나 뭐 연료를 더 태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엔진이 버틸지 안 버틸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최대 출력이라고 연비가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출력 수준에서 연비가 가장 좋지만 낼 수 있던 가장 최고 출력을 Normal Continuous Rating이라 해서 NCR이라고 합니다. NCR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료 소모율이 최적이기 때문에 실제 엔진을 구동하는 조건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MCR의 최대 출력의 85% 정도, 아니면 요즘은 조금 더 높게 잡아요. 90% 정도가 NCR이 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냐? MCR에서 운용이 아니라 NCR에서 운용을 해요. 그 외에도 고려해 주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저항 추진에서 배우는 모형 시험 같은 거는 파도가 없는 조건에서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파도가 있잖아요. 바다에서는. 파도를 헤쳐나가려면은 동력이 한 15%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NCR에 대해서 NCR은 배가 이제 낼 수 있는 그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항을 하려면은 정수 중에 요구되는 동력, 파도가 없을 때 요구되는 동력에다가 15%를 더해줬을 때가 NCR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항 추진 실험을 우리가 끝까지 해서 뭐 전달 동력이 한 뭐 계산하기 쉽게 합시다. 10,000kW라고 합시다. 전달 동력 10,000kW가 나왔다면은 여기에다가 뭐 축 동력이라거나 제동 동력 할 수 있죠. 이거 다 고려했더니 한 1,500kW 나왔어요. 그러면 1,500kW짜리 엔진을 가져오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요거 곱하기 1.15를 해준 값이 해상 여유를 고려한 그러니까 해상 상태에 따른 추가 동력수는 우리가 해상 여유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영어로 C마진이라고 합니다. C마진 15%를 더해줘서 그 계산하면 얼마예요? 뭐 대충 한 12,000 정도 나오나? 그럼 12,000kW짜리 엔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2,000kW. 근데 12,000kW도 그냥 12,000kW가 아니라 어쩔 때 NCR이. MCR은 뭐 12,000에다가 또 한 10% 더해주니까 13,500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엔진이 필요하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에서 나중에 전달 동력을 10,000kW라고 구했어도 실제 엔진은 더 큰 게 필요하다. MCR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꼭 알아둬야 저기 종합설계 수업 때 쓸 수 있겠죠. 또 잠깐 잘랐다가 그 뒤로 가겠습니다.